동학농민운동 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법안이 이제 상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어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역사란 좀 책을 잡히지 않아야 돼갖고 제가 좀 글이 길다 보니까 좀 보고서 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목은 동학농민난의 생존자는 대부분 친일파로 변신했다라는 게 제 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745명에 달하는 제2차 동학농민운동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고 이들의 손자의 손자까지 각종 혜택을 주는 법, 동학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 법은 제2차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등 서원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독립유공자로 등록되도록 했다. 법이 본의회를 통과하면 유공자 후손들은 교육, 취업, 의료 분야에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6.25 참전 용사들은 월 10만 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처음에는 많이 못 받으셨던 걸로 알고 계세요. 아마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직접 얘기를 들었거든요. 6.25 참전 용사한테. 문체부 산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위원회, 즉 동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제2차 동학농민운동 참여자로 등록된 사람은 3,745명, 유가족은 고손자까지 해당돼 그 수가 12,962명에 달한다. 이를 위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도 예측이 어렵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비용 추계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법안의 서운 대상자는 동학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람 중 문화체육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단계에서는 보상 대상자를 추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준병 의원의 지역구는 전북 정읍이다. 야권은 그동안 반란군의 후예를 혁명군의 후예로 명예회복시켜준다는 취지라며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동학농민운동 관련 법안을 만들어왔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동학법을 제정해 동학농민운동 참여자 유족 등록 신청을 받았다. 신청이 저조해 2006년도에 법을 개정해 유족 범위를 고손 자녀까지 확대를 했다. 독립유공자의 경우 유족을 손자녀까지로 보는데 범위를 파격적으로 늘린 것이다. 민주당은 2013년도에 동학농민운동 참여자 후손에게 독립유공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시범억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2009년 종료됐던 동학혁명 참여자 및 후손을 등재하는 사업을 9년 만에 재개했는데 전북 정읍시는 2020년부터 동학농민운동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 6.25 참전 용사분들이랑 똑같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그 명단이 정확한 거지. 이렇게 따지면 임진왜란 참여자, 임진왜란 때 죽은 사람까지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거 뭐 말 같지도 않은 이런 게 지금 한국인의 지적 수준이에요. 뭐 아시아의 유태인이라고 뭐 이렇게 자화자찬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마스크와 백신, 부정선거, 박근혜 대통령 특히 불법 탄핵 등을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한 이 호루자식 이 멍청한 한국인들한테는 그냥 김정은한테 핵폭탄에 맞고 다 뒤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항상 그런 거 생각해서 저는 이런 자리에 나오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사실 많이 포기를 한 부분이 좀 많거든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손자 손녀 행복하게 사는데 여기까지 나와갖고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로 화가 나고. 근데 역사를 알게 되면 순리라는 게 있고 대세라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정학 위치 때문에 외세의 침략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유대한민국이 겨우 생명 연장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동학농민난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항상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요리조리 조목조목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팬텀이라고 생각하고 빠라고만 생각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많이도 필요 없어요. 내 주변 사람 두 사람한테만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걸 인정시키고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전도를 하는 방식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많이들 좀 방법론에서 좀 답답한 게 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은 관심이 있으나 방법론에서 좀 세련되지 못한 부분, 항상 이런 게 마음에서 화딱지가 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를 정말로 수년 동안 했지만 잘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특별총장 때 나왔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역사가 어떻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제 이름 걸고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의원과 윤미향을 포함해서 여러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고소 고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물론 법으로 저를 어쩌지 못해요. 왜냐면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요. 윤미향만 보더라도 저 2차 대기를 했지만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할 거 다 하고서 겨우 이렇게 됐잖아요. 위안부 위안부는 있으나 위안부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강제로 끌려간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빨갱이들 말대로 반일 종족주의자들 말대로 200만 명, 20만 명 끌려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딸들, 내 여동생, 내 아내가. 그 수많은 조선의 남자들은 등신이었어요? 왜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어떤 증언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요. 저는 우파 보수한테 돈까지도 만든 사람이에요. 위안부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강제로 끌려간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고소를 하세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제 목숨을 걸고 이인규라는 사람이 책임질 테니까, 이영환 선생님 아들 이인규라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살았거든요. 장교 주제는 절대로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이런 대부분의 한국인들을 볼 때마다 이 나라는 없어져야 될 나라로 봅니다. 건국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아버지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근대화의 아버지 우리 그 경제발전이라는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자라고 칭하는 이 호로 자식들한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애들도 안 난다는데 저는 이게 다 흐름이라고 봐요. 칼부림 사건도 많이 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히 이게 좌파들과 빨갱이들 공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지금 희망과 미래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호로 자식들은 소멸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를 비롯해가지고. 다 돌아와서 동학농민 아시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전봉준, 뭐 세야 파랑새야, 일본 애들이 막 죽였다, 뭐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도 거의 대부분 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명 한 명. 그런데 그 한 명 한 명이 정말 커요. 인원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히 이것을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힘든 과정을 해야 됩니다. 왜 못 알아듣지? 그러면 눈높이를 낮추세요. 아, 이건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됐어. 이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어린아이 교육하듯이 하세요. 왜냐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훌륭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대부분들은 모질이들이에요. 그냥 돈만 벌고 인스타나 SNS에서도 오마카세니 자랑질만 할 줄 알고. 옛날에 딱 얘기해요. 우리 못 먹고 못 살았다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에요. 아니 치킨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사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마지막에 남은 양심 세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하신 분들이 여기에 나왔다는 것 자체는 젊은이들이 좀 알아봤으면. 그리고 만약에 뭐라고 욕하신 분은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완전히 후드로 패버리겠습니다. 이놈 새끼들 가지고. 1894년 동학농민군에 정부군이 밀리자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였다. 당초 조선 대신들은 모두 파병 요청을 반대했는데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알려진
민영준이라는 사람만 찬성하였다. 민영준은 청나라 속국이 되더라도 정권을 잡을 수 있지만 동학군에게 지면 정권을 빼앗긴다라고 설득을 해서 모두 파병에 찬성을 하였다. 요약하자면 동학농민의 난에 대해서 허구와 진실, 이것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학농민 난은 자유, 평등, 민권 등 근본적 혁신이 담긴 진보적 혁명운동이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진실은 조선 왕조의 기존 질서를 보존하려고 한 난이었을 뿐이에요. 난. 동학사상에는 이미 유교적 요소가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학농민군은 유교적 기강을 바로잡고 무너져가는 사회의 신분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했고 그들에게는 근황적인 세계관도 엿보였습니다. 1차 동학난에는 농민군은 임금의 교화를 누리고자 하였으며 군신의 의리와 부자의 윤리와 상하의 분별이 무너졌음을 한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시민혁명인가요? 교조 신원운동에서조차 유교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동학난의 최고 지도자 전봉주는 동학을 유교적 측면에서 수용했으며 전제 군주정의 호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1890년대 초 한때 흥선대원군, 우리가 아는 고종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문화의 식객으로 있었던 것은 유명해진 사실입니다. 거사 과정에서조차도 흥선대원군과 내통하여 흥선대원군의 복권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내건 패정계약안 12조에는 노비제도 혁파와 토지 평균 분작 등 혁명적 방안이 있었다.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좋아. 진실은 동학난이 근대적 국가를 지향한 운동이었음을 증거로 제시한 패정계약안 12조가 동학농민군 총참모인 오지영이 1940년대에 쓴 동학사에만 등장을 합니다. 문제는 동학사가 역사책이 아니라 역사소설, 픽션, 허구라는 것입니다. 오지영은 전북 익산 지역의 직강소를 담당했으며 정부가 벌인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의 게틀링, 드르륵 하는 따발총 같은 게 있어요. 옛날에 게틀링 총에 학살당했다. 저도 그렇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엄연한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1894년 동학난을 진압한 것은 일본군이 아니라 수천 명에 달하는 조선의 관군이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역사책에도 절대로, 방송에서도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놈의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뿐만 아니라 모든 게 거짓으로 사는 일은 아주 후레자식의 나라예요. 후레자식의 나라.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했던 우금치 전투 들어보셨죠? 충남 공주에 있던 우금치 전투 역사책에 나옵니다. 투입된 일본군은 일개 대대병력 내에 불과 100여 명 수준이었다. 우금치 전투는 동학농민운동 최대의 전투로서 2만 명의 농민이 밀집 대형으로 40에서 50차례 미친듯이 돌격했다. 근데 뭐냐면 부작을 몸에다가 붙여갖고 하면 총알을 피해간다고 그렇게 믿고서 그렇게 간 거예요. 동학농민운동. 지금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종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슬람 그 테러하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조선 관군이 3,200명 정도 됐는데 가져온 게틀링, 따발총, 드르륵 하는 따발총과 크루프의 야포의 강력한 화력에 의해 그야말로 살처분된 게 우금치 전투입니다. 생존자는 겨우 3천여 명. 조선 관군이 같은 동포인 동학군을 학살한 겁니다. 일본이 일제가 학살한 적이 없어요. 왜 자꾸 거짓말하죠? 왜 한국의 역사는 계속 거짓말하죠? 우리는 맨날 그래왔어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역사를 조금만 알고 유전자를 조금만 알고 과학을 조금만 알면 도저히 단일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몽고반점이 뭐예요? 몽고반점이
몽고와 우리가 한민족인가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일본도 한민족입니다. 북방민족이. 그리고 알고 싶지 않은 역사들이 많은데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어와 많이 다릅니다. 도리어 몽골이나 북방민족이랑 더 많았어요. 언어의 학자들이나 언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여쭤보세요. 네 번째, 지도자 전봉준의 애통한 죽음과 함께 구슬픈 멜로디 새야 새야 바랑새야,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전에 전봉준이 태어나기 전에 유행했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다섯 번째, 동학도는 그 뒤에도 항일운동을 지속한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거는 동학운동 했던 사람들이 항일운동, 애국운동,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많은 착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팩트는 최시영은 1898년 송경화의 밀고로 인해 한성부로 압송되어 처형당했고, 손병이 천도교로 바꾼 손병이는 일본으로 망명한 뒤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한 이후 친일파가 되었다가 나중에 독립운동가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이용구 반민족적 친일파 인사로 전락하게 된다. 그리고 동학농민들의 상당수가 이후 강성 친일파 일진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진회 멤버였어요. 한일 합방 운동을 전개했다. 친일파의 거의 80%는 동학 농민군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동학나는 조선의 애국지사들이 지지를 받았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안중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 있잖아요. 이토 히로부미 죽인 안중근 의사, 동학농민을 청일 양군의 조선 개입에 빌미를 주는 존재라며 서절배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자로 쥐새끼들이요. 쥐새끼들. 안중근 의사가 동학농민 운동을 했던 사람들 보고 쥐새끼들이라고 했다고요. 쥐새끼들. 서절배라고. 그의 아버지 안태우는 동학투별에 참여하는 등 동학농민 세력과 안중근 집안은 정치적으로 적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황해도 접주였던 김구라는 사람이 나와요. 대한민국에서 3대 3명 중에 가장 과대평가가 된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겠지만 세종대왕, 김구, 안중근입니다. 그리고 가장 매도당하는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좌파들 똑똑한 체 하는데 역사를 이들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근데 니들은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냐? 한번 와봐. 여기 한번 와봐. 내가 마이크 줄게. 다 얘기해 줄게. 안중근 의사는 동학군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조선을 망하게 하는 병균, 바이러스라고 했어요. 병균이라고. 그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다 근거가 있습니다. 안중근이 쓴 책에 나와요. 좀 더 자세히 동학난 이야기하자면 1894년 6월 11일 동학농민운동 봉기가 마무리되자 청나라와 일본 군대의 철수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청나라를 배제시키면서 그해 7월 27일 조선에 갑오경장을 지원한다. 해상에도 이틀 전인 7월 25일 일본 일군이 아산시 근해 풍도 인근에서 청나라 해군과 교전하여 승리한다. 이때부터 일본이 조선의 영향력을 지배하게 되죠. 그리고 참고로 서대문 쪽에 있는 독립문, 옛날 그 씹어먹어도 죽여도 모자라지는 문재인 있잖아요. 문재인 나와갖고 3.1절에 독립운동 만세 하고 있었잖아요. 독립문이 일본의 독립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청나라의 독립을 기념하는 거에서 만든 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미워하는
을사오적이라고는 이완용이가 돈을 많이 내갖고 만든 게 그 현판도 이완용 글씨체예요. 이완용이가 그때 당시에 굉장한 명필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거 왜 역사책에 가르치지 않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얼마나 쌍놈 새끼니 기능이 떨어지는 건지 3.1절에 거기 독립문 가서 만세운동하고 앉았어요. 거기 총나라에서 해방돼갖고 만든 게 독립문인데. 이래서 대한민국은 역사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원적인 원인이 역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좌파와 빨갱이들이 지들 세상의 마냥 지금 설치고 있죠. 그러나 해방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1945년도에 북한에서 내려온 서북총련당, 평양이 예전에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대구가 아시아의 모스크바, 빨갱이가 제일 많았던 데가 대구라고 하더라고요. 예전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야인시대 김도환이 저 김장장 아들 빨갱이들 때려 죽여갖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버텼던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좀 길어지. 자, 일반적으로 착각하기 쉬운 게 동학은 학문이 아니라 조선에서 서학이라고 부르던 천주교에 반대하여 만들어진 신흥종교다. 동학을 신봉하는 신도들의 무장봉기는 일반적인 수준의 봉기가 아닌 종교적 의식이 강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모든 종교의 원리주의자들이 그러하듯이 죽음은 곧 순교인 것이다. 특히 이단과 사입이 종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제2대 교주인 최시영이 동학을 주도할 당시 종교성과 정치성 그리고 무장봉기와의 연계를 두고 주 세력인 북적과 그리고 남적 사이에 심각한 노선 차이가 발생하여 상호 간에 대립을 하였다. 북접에서는 북한 쪽에 있는 데를 북접이라고 해요. 북접에서는 종교를 벗어나 정치 세력화 및 무장 세력화가 되어 있는 남접을 섬멸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게 된다. 내부 분열이 심했습니다. 손병희가 제3대 교주가 되었을 때 더욱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나 이를 두고만 보게 되고 결국 17,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조선정부군에 의해 집단 학살당하게 된다. 일본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존경하는 안중근 의사의 경우 그는 16세인 1894년 동학군 토벌에 나서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후 북자표 여순 감옥대에 투옥되어 사형을 기다리던 기간 중 저술한 저서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동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조선의 좀도둑대와 같은 동학당들이 외세를 배척한다는 구실로 관리들을 살해하고 백성의 재산을 약탈하였다. 이때가 한국이 장차 위태롭게 된 기초가 되었으며 동학당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원인을 만든 병균이었다라고 적었습니다. 동학당과 동학군의 봉기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게 되는 매우 객관적이고 귀중한 자료인 책입니다. 당군조선을 숭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칭 민족자들은 당군조선을 무시하고 기자조선을 계승했다고 주장한 이성계의 조선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시민혁명이라고 지켜세우며 동학군을 토벌하고 병균이라고 욕하는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는 게 이게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입니다. 법치주의를 얘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침묵을 하고 말을 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조차 이율배반적 모순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 무조건적인 반일은 정신병적 장애 1급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3차 봉기가 실패한 후 자신들만 살겠다고 중국으로 경유해 일본으로 도망갔던 손병희와 수천 내력인 이용근은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동학 포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일본 육군성에 군비 10,000원을 헌납했으며 일본 적십자에서도 3,000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참고로 일본 돈 1만 원이면 조선 돈 2만 원이고 1898년 기준으로 쌀 한 석당 4원이었으니까 쌀이 5,000석가량이었었다. 지금 돈으로 따지면 약 12억 정도 된다. 이후 조선 내에서 동학에 대한 탄압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자 손병희는 자신의 복심을 잘 알고 있고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있던 제자 이용구에게 조선으로 건너가 흩어진 동학교도를 규합하여 급진적인 국정개혁을 주장하는 민간단체인 진보회를 만들도록 한다. 진보회를 만든 이용구는 대표적인 매국노로 알려져 있던 송병준을 만나게 된다. 친일파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 이완용 같이 대한제국의 황실을 보존해갖고 한일 병합을 주도했던 세력과 송병준 같이 대한민국 제국 황실 자체를 없애버리고 한일 병합을 주장하는 급진적 친일파. 진보회가 급진적 국정개혁을 주장하는 동학교도들로 구성된 전국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자신이 만든 친일 조직인 일진회와 그 목적이 같다는 판단 아래 이용구와 합의해 1904년 12월 2일 전격적으로 이 두 단체는 합치게 된다. 동학 세력이 본격적으로 친일 노선을 걷게 되는 순간인 것이다. 이 역사를 한국인들은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대부분 모르고 있다. 이용구가 이끄는 무려 10여만 명의 동학교들이 동참하자 회원수가 불과 300명밖에 안 된 친일 조직 일진의 세력은 급속도로 불어나게 된다. 100만 명의 규모, 회비 납부만 14만 명이 회비 납부를 했는데 급성장하게 됩니다. 이듬해 이용구가 일진회장으로 선출되자 동학과 일진회는 사실상 이명동체로 본격적인 친일 활동을 하는데 한일 병합까지 일본 제국의 하수인으로 매국의 앞장서 조선인들을 선동하는 프로파간다를 역할로 충실히 한다. 지금의 여당 세력과 비슷하죠.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외면하는 세력들. 이후 손병희는 2년 갈등으로 이용구와 갈라서게 되는데 손병희는 동학을 성공으로 개최하고 이용구는 자기를 나름을 추모하는 우리를 예, 죄송합니다. 길을. 자, 이렇게 동학난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확히 역사적인 지식을 따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